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했고요. 잠깐 보게 된다면 단일 사례 설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이나 가족, 조직, 집단,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효과를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단일 사례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으로는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개입 전의 관찰값을 기초선 단계 즉 A라고 하고, 개입 이후의 관찰값을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대상 또는 하나의 사례 요걸 가지고 반복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죠. 하나의 사례죠.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행 과정에서는 표적 행동의 선정, 그 다음에 기초선 관찰이죠. A죠. 개입 단계 관찰 B입니다. 그리고 유형으로는 뭐 B가 있을 수 있고 AB, ABCD 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AB 설계라고 했어요. 기초선, 개입 이전의 상황을 기초선이라고 하고, 개입 이후의 상황 어떻게 변화가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 설계가 가장 기본적인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또 설계가 있네요. 기초선이 여기 두 개입니다. 이거는 AB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해서 개입 후 효과가 지속되는지 판단하는 거. 만약 개입 후에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완료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초선이 출석 일수가 뭐 날짜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개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냐 봤더니 좀 많이 안 좋으네요. 그래서 지속 후에, 개입 후에 그 다음에 지속하는 그 효과를 나타난 걸 제2 기초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B 단계는 기초선 단계, 그 다음에 개입, 또 제2 기초선 단계, 제2 개입 단계. 효과가 나타났는데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개입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초선 개입, 기초선 개입, ABCD는 뭐 이렇게 어려울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의 기초선 조사 이후 복수의 개입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선 A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하고, B죠 여기. 또 개입을 해서 C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족 치료하는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상승이 됐죠. 요거를 ABCD 조사라고 하고, 뭐 복수 기초선 설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단일 사례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사업에서 단일 사례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단일 사례 설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설계가 금세기초 동물 행동에 대한 실험실 연구조사와 더불어 시작해서 행동연구조사의 역사에 기여해온 중요한 역할을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단일 사례 설계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이론의 발달에서 단일 사례로는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에 대한 중요성. 개에 대한 실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는 뭐예요? 먹이만 보면 일단 힘을 흘리죠.
그런데 먹이가 없는 걸로 하고 먹이 주기 전에 종을 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종을 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종을 친다고 해서 개가 반응을 할까요? 침을 흘릴까? 아니죠. 종을 치고 난 다음에 먹이를 줬습니다. 몇 번 그걸 반복을 해서. 그랬더니 이제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치더라도 이 개들은 음식이 나올 것이다 하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조건 반사인데 여러 가지 그러한 단일 사례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연구를 하는 그러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도 단일 사례 설계는 행동 수정 연구가 싹 트던 시기인 1960년대에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동 수정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했죠. 단일 사례 실험은 하나의 독특한 맥락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속 연구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개입을 상당히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후속 연구는 통제 집단을 활용하는 대규모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맥락에서 현재의 단일 사례 실험을 유사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단일 사례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사회사업가가 자신이 한 단일 사례 설계의 결과에 기초해서 다른 노인복지 시설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입하고자 시도할 수 있으며 만일 사기가 진작되고 우울증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가정하면 유사한 시설에서 또 유사한 클라이언트에게 그 개입을 계속해서 재현하여 연구하고자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사업가들이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과를 일반화할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축적이 되고 있죠. 궁극적으로 통제 집단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축적하면은 검증된 개입을 계속 전달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한 실버 케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어르신들이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졌다. 치매 예방 교육을 예를 들게 된다면은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요양 등급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를 못 받고 그리고 주간보호도 못 가고 그런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많이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요. 그거를 개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치매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걸 일단은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를 투입을 하냐, 개입을 시키냐, 치매 예방 교육을 개입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입 이후에 그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는 게 단일 사례 설계죠. 네, 그걸 단일 사례 설계인데, 자, 이 효과가 있어. 그럼 어때요? 딴 데 또 전파해야죠. 다른 양로원에 가서든지 다른 경로당을 가서라든지 또 이것을 더해서 어디에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확대가 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사회 사업가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매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확대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큰 그럼 당신은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축적이 되면 검증된 개입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이런데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많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평가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 평가조사. 자, 욕구조사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램 평가 연구라는 영역이 사회복지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사와 기관이라면 내가 또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증거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구를 프로그램 평가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요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국가의 시민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이제 커지게 됐죠. 자, 이러한 압력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원조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부족한 자원이 실제로 돕고자 하는 표적 집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세력은 클라이언트, 즉 사회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실제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었어요.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최근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및 행정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와 기획, 그거 교재를 아직 안 하셨죠? 아마 다음 학기 정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 과목입니다. 자, 1위에 해서 이제 욕구 파악을 위한 욕구 조사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조사, 그리고 욕구 조사, 기획, 실천 평가의 순환 과정으로 이렇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연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이나 표본 추출, 자료 수집 및 연구 설계 등 연구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것들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평가 연구라는 영역이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욕구의 개념과 욕구 사정의 내용과 방법,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개념과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목적, 절차, 유형 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욕구 평가는 욕구 조사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목표가 되는 대상 집단의 특성,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료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조사의 용도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문제 분석.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욕구 사정의 자료는 프로그램 기획에서 문제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위기 인구와 표적 인구를 확인해내고 욕구가 지역적, 집단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별 욕구들은 서로 어떤 양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 및 문제의 지속성 여부 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기초하여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사회 혹은 동일 기관 내에서도 정책 결정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쁘고 내가 관심 있는 데만 자원을 베풀어주면 안 되겠죠. 자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을 한다. 욕구조사. 욕구 많은 대로 당연히 우선순위가 가겠죠. 세 번째, 평가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욕구 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제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노력의 방향과 정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문제 분석의 상태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욕구 사정의 문제 분석은 평가를 위한 일종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이죠. 욕구 사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대략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적 집단으로서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욕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정보 제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 유지나 언론인, 그리고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나 또는 전체 주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현황과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아마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조사 대상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대략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초 자료로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로 기존 서비스의 평가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 세 번째,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는 연령 분포, 가족수, 가구주 연령, 결혼 상태, 거주 기간, 작업 구성, 소득 수준, 빈곤 인구율, 주택 보급률, 범죄율, 공공부조, 수혜자 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기존 서비스의 평가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생활 영역에 관한 현재 상태와 기존에 있던 서비스 평가,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영역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경제, 고용, 가정, 교육, 주거, 건강, 가정관리, 여가, 생활 만족도, 사법, 이런 게 이제 생활 영역에 관한 현재 상태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기존 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인지 정도, 서비스 활용 정도,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장애 요소 존재 여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물리적 장애, 직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여부, 과중한 비용 부담, 까다로운 자격 조건, 이런 것 등이 기존 서비스 평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대상 지역이 심각한 문제, 즉 육아 문제라든지 청소년 비행, 빈곤, 범죄, 성폭행,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있겠죠. 현재 필요한 서비스, 장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로서 지역사회 정보체계, 서비스 자원조사, 정치적 자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체제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매체, 표적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매체 또는 조직, 서비스 자원 조사는 동원될 수 있는 공사적 자금, 인적, 물적 자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시설물, 자원봉사 활용 자원 등이 있으며 정치적 자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행정관청 등 정치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욕구사정의 내용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으로는 욕구사정의 방법, 뭐이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욕구조사 기법에는 설문조사, 실험연구, 현장연구, 비관여적 연구 등이 모두 욕구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설문조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록, 기록 등 자료의 2차 분석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연구는 욕구조사 그 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청회는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해 특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문가는 물론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욕구사정에 사용되는 주요 조사 기법들에 대해서 장단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지역사회 공청, 공개 토론회, 공청회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커뮤니티 포럼은 관심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 계층 및 집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개인, 집단 또는 기관에 따라 식별할 수 있죠. 서베이를 위한 사전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으로 인한 표본 추출의 편향 현상이 나타나고 참석자의 소수만이 의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 생존권과 관련된 여기 왜 쓰레기장을 여기다 놨냐, 쓰레기 수거함을 왜 여기다 놨냐, 이런 문제. 또한 골프장을 왜 저기다 놨냐, 왜 여기다 골프장을 승인을 했냐, 이런 식의 정상적인 공개 토론회를 갖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치고받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인허가 관계라든지 할 때는 꼭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언제 하는지도. 말로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니 어쩌니 하는데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청회 했다 해갖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토론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의 대립 현상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주민들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단점이겠죠? 자, 이것은 표본 추출의 편향에 따른 한계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것에 반해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소규모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다른 장소 또한 다양한 대상층들의 참여 속에서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비용이라든지 시간 관계라든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개 토론의 단점,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라든지 뭐 적어도 있잖아요.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공개 토론회 한번 하고 뭐 하고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엮여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싸움하고 서로 뭐 내 주장만 옳다, 네 주장 틀리다, 너는 틀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대립되는 그런 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구 사정의 방법 중에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가 좋은 방법이고 아주 꼭 해야 될 방법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욕구 사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2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